53세 성공한 여성 사업가인 제 시어머니는 평생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자신의 아들과 동갑인 28살의 젊은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매일 밤 그들의 신혼방에서는 고통스럽게 억눌린 기이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새아버지가 어머니의 등을 마사지해주는 소리일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제 아내 여성적인 직감은 끊임없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몰래 문틈으로 그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추악한 음모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다시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공포와 사랑이라는 가면 아래 감춰진 잔혹한 범죄를 홀로 파헤쳐야 했던 제 여정을 이해하시려면 시간을 거슬러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은 그 운명의 날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서유진, 28살의 건축가입니다. 저는 남편 박진우와 결혼한 지 3년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온하고 만족스러웠다고 할 수 있죠. 진우 씨는 다정하지만 조금은 우유부단한 남자였지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인 최숙희 여사님과 함께 거대한 평창동 대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홀로 회사를 잃고 국내 굴지의 부동산 그룹으로 키워내셨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님은 굉장히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분이셨고 그만큼 오만하기도 하셨죠. 어머님의 눈에 모든 것은 당신의 통제하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인생까지도 말이죠.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첫날부터 저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대놓고 저를 구박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눈빛은 늘 저를 샅샅이 훑고 평가했습니다. 저의 평범한 집안 배경도 그저 그런 건축가라는 제 직업도 당신의 가문과는 격이 맞지 않는다며 못마땅해 하셨죠. 하지만 아들 진우가 저를 사랑했기에 어머님은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님은 제게 딱 한마디 하셨죠. 이 집 며느리가 됐으면 내 분수를 알아라. 저는 제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직장 생활과 살림을 병행하며 권위적인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려 했었죠. 그저 조용히 제 할 일을 하면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충격은 어느 주말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최 여사님은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고 저와 진우 씨를 보며 제 손에서 수저를 떨어뜨리게 할 만큼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 재혼한다. 호화로운 식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와 진우 씨는 서로를 마주보며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진우 씨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나 결혼할 거라고 했다. 최 여사님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마치 간단한 출장 계획을 알리는 것처럼요. 누구신데요? 언제부터 아셨어요? 왜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죠? 진우 씨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붉은 입술을 들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강민 씨라고 내 새로운 사업 파트너야. 한동안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아주 괜찮고 어른스럽고 날 무척 사랑해주는 남자란다. 이강민.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어머니. 진우 씨가 물었습니다. 아마 그도 저처럼 불길한 예감을 느꼈을 겁니다. 최 여사님은 아들을 보며 이해할 수 없는 자부심으로 빛나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올해 28. 그 숫자는 저와 진우 씨의 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저와 동갑, 당신 아들과 정확히 같은 나이.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진우 씨는 평정심을 잃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랑 동갑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앉아. 최 여사님이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죠. 네가 뭔데 날 가르치려 들어. 널 낳고 키운 게 나다. 내 젊음 전부를 이 집에 바쳤어. 이제 내 행복 좀 찾겠다는데 그것도 허락 못하겠다는 거니? 누가 감히 비웃어. 어디 한번 비웃어 보라고 해. 난 남들 보라고 사는 사람 아니야. 그 목소리에 담긴 결단력과 권위는 진우 씨의 모든 반항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53세 여성이 28살의 청년과 결혼한다니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행복감으로 빛나는 최 여사님의 눈을 보니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2주 후에 화려하고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최 여사님은 53세 나이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젊고 멋진 남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이강민은 정말 훤칠하고 세련돼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도 좋았으며 말투는 부드럽고 입가에는 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는 최 여사님을 정말 다정하고 세심하게 대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부축하고 음식을 집어주며 늘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을 보며 어떤 이들은 나이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이라며 감탄했고 어떤 이들은 젊은 남자가 돈 많은 연상의 여자를 노리는 것뿐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이강민의 미소를 보면서 저는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연극적인 모습 뒤에 섬뜩할 정도의 차가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죠. 저는 그저 제 직감이 틀렸기를 바라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시어머니와 동갑내기 새아버지의 이 불같은 사랑은 겉모습처럼 순수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느껴지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가장 중요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비밀이 서서히 벗겨지는 다음 이야기의 첫 번째 증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결혼식이 끝나고 이강민은 우리 저택에 공식적으로 입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남편이자 저와 진우 씨의 새아버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죠. 그의 등장은 집안의 모든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넓기만 하던 집이 이상하게 답답하게 느껴졌죠. 이제 집안의 모든 대화와 활동은 오직 이강민이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젊은 남편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는 25살이나 많은 아내 최 여사님을 너무나 다정하고 세심하게 대했고 옆에서 보는 제가 질투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직접 따뜻한 인삼차를 끓여 침대 옆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회사에 입고 갈 세련된 정장부터 파티에 어울리는 화려한 드레스까지 매일 그녀의 의상을 직접 골라주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 즐겨 쓰는 향수, 아침에 신문을 읽는 습관까지 그녀의 모든 취향을 꿰뚫고 있었죠. 식사 시간에는 항상 그녀에게 음식을 집어주고 새우를 까주고 생선 가시를 발라주었습니다. 친아들인 진우 씨조차 한 번도 한 적 없는 행동들이었죠. 그는 마치 헌신적인 집사이자 달콤한 연인, 그리고 효심 깊은 아들, 그 모든 역할을 동시에 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강인하고 오만하게 살아온 최 여사님은 젊은 남편의 지극정성 앞에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부드러워졌고 더 자주 웃었으며 강민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두 한 켤레를 고르는 작은 일부터 회사의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큰일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강민에게 물었습니다. 강민 씨, 이 옷 나한테 어울려요? 강민 씨, 이 거래처는 어떤 것 같아요? 믿을 만한가? 강민은 온화한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로 항상 그럴듯하고 현명해 보이는 조언을 내놓았고 최 여사님은 그를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진우 씨는 처음에는 강민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어색해하고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과 강민의 능숙하고 사려 깊은 태도에 그 역시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강민은 결코 윗사람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우 씨를 친구나 형처럼 대했죠. 함께 운동을 가자고 제안하고 일에 대해 토론했으며 심지어 진우 씨가 맡은 까다로운 계약 몇 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서서히 진우 씨도 그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는 강민을 강민 씨에서 아버지라고 더 자연스럽게 부르기 시작했죠. 심지어 제게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이 괜한 걱정을 했네.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야. 어머니가 저런 분을 만난 건 복이지. 저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믿으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리려 애썼죠.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 거야. 나이를 초월한 사랑도 분명 존재해. 시어머니도 평생 고생하셨으니 행복할 자격이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장밋빛 나날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첫 번째 이상 신호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님의 건강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평소 건강하기로 소문났고 좀처럼 아픈 적이 없던 분이 갑자기 피곤하고 무기력해지셨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입맛도 없어 하셨죠.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있으신 데다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강민은 이때다 싶어 더욱 헌신적으로 그녀를 돌봤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더 이상 회사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모든 일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보약을 다리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만들어 밤낮으로 곁을 지켰죠. 그는 저나 가사 도우미를 포함한 그 누구도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저 혼자 돌보는 걸로 충분합니다. 다들 자기 일이나 하세요. 강민의 헌신적인 모습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진우 씨는 새아버지를 칭찬하기에 바빴죠. 역시 아버지밖에 없어. 어머니를 저렇게 챙길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곁에 계시니 나도 마음이 놓여. 하지만 여성으로서의 예민함과 공간 배치에 대한 건축가로서의 감각을 지닌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밝고 쾌적했던 최 여사님의 침실은 이제 언제나 문이 굳게 닫히고 커튼이 드리워져 어두컴컴했습니다. 강민은 어머니가 조용히 쉬어야 한다고 말했죠. 그는 방 안에 여러 종류의 약초를 가져다 놓고 심신 안정에 좋다며 향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 약초 냄새는 전혀 향긋하지 않았고 역하고 톡 쏘는 냄새 때문에 방에 들어갈 때마다 어지럽고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침실에서 낯선 냄새가 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던 최 여사님은 이제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침대에 힘없이 누워 계실 뿐이었죠.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허리를 중심으로 뼈마디가 쑤시는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통 때문에 걷기조차 힘들어지셨고 거의 침대에 누워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상은 강민에게 의존해야 했죠.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권위 있고 당당하던 여성 사업가에서 병들고 나약하게 젊은 남편의 보살핌만 기다리는 늙은 부인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강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헌신적인 남편이었고 불평 한마디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헌신적인 모습 뒤에서 저는 차가운 계산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파티도
사업 파트너와의 만남도 없었습니다. 대신 집안은 병마의 무거운 공기와 지독한 한약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마치 개인 병원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이강민은 남편이자 의사였고 시어머니는 그의 유일한 환자였습니다. 최 여사님의 건강 악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허리 통증은 더 잦고 격렬해졌죠. 특히 밤이 되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저택 전체가 고요함에 잠길 무렵이면 복도 끝에 있는 최 여사님과 이강민의 침실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건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억지로 틀어막은 듯한 한스럽고 소름 끼치는 소리였죠.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저는 진우 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어머니 목소리 같은데. 진우 씨는 졸린 눈으로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또 허리 아프신가 보네. 아버지가 계시잖아. 뭘 걱정해? 어서 자. 그러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죠. 신음소리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어지다 멈췄고 그 후에는 소름 끼치는 정적이 밤을 채웠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 밤 동안 그 이상한 소리는 새벽 1~2시쯤이면 어김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떨칠 수 없는 악몽이자 풀리지 않는 거대한 의문이 되었습니다. 왜 어머니의 통증은 한밤중에만 나타나는 걸까? 그리고 왜 신음소리는 그토록 억눌린 것처럼 들릴까? 처음엔 무심했던 진우 씨도 제가 여러 번 깨우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는 참지 못하고 강민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머니가 밤마다 많이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신 건가요? 큰 병원에 가서 제대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최 여사님에게 다정하게 죽을 떠먹여 주던 강민은 그 말을 듣고 온화하게 웃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확인해봤어. 어머님은 노화로 인한 척추 퇴행증이야. 양약은 오래 먹으면 좋지 않아. 내가 지금 한의학의 지압과 침술요법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어. 요 며칠은 경락을 뚫는 과정이라 좀 아플 수밖에 없어. 이 시기만 지나면 금방 좋아지실 거야. 봐, 요즘 안색도 훨씬 좋아지셨잖아. 그는 한치의 허점도 없이 유창하고 그럴듯하게 설명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최 여사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죠. 그래, 아가. 내 새아버지 덕분에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 그 사람 약이 아주 좋아. 그냥 지압할 때 조금 뻐근할 뿐이야. 걱정하지 마라. 그들의 설명은 매우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지압, 침술, 경락, 소통 모두 한의학에서 흔히 쓰는 치료법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직감, 작은 디테일에 민감한 건축가로서의 감각이 제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강민의 설명은 너무나 완벽하고 매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결혼식 날 제가 얼핏 보았던 바로 그 빛이었죠. 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믿을 만한 곳에서 진료를 받아보자고 제안하고 싶었지만 진우 씨는 이미 강민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버지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아는 게 많으시네요. 그럼 저도 안심이에요. 그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마치 강민을 명이라도 되는 듯 숭배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그들 눈에 의심 많고 쓸데없는 걱정이나 하는 사람으로 비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기이한 신음소리는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독약처럼 서서히 제 마음의 평화를 갉아먹었고 의심은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알아야만 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강민이 도대체 시어머니에게 어떤 지압과 침수를 행하고 있는지를. 위선이라는 벨벳 커튼이 완전히 찢겨나가고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하고 적나라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의 억눌린 신음소리가 또다시 죽음의 종소리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이번에는 진우 씨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 또 저를 의심병 환자 취급할 테니까요. 아니, 이번에는 제 스스로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리 없이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요동쳤고 그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숨을 죽이며 나아갔습니다. 넓고 긴 저택의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끝에 있는 큰 창문으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와 벽에 기괴하고 일그러진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공포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앞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채로 말이죠. 저는 최 여사님과 이강민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 방은 복도 끝 다른 방들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신음소리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편안한 마사지를 받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필사적으로 감추려 하지만 목구멍에서 새어나오는 고통의 소리, 심장은 더욱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참나무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전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오늘 밤은 미칠 듯한 호기심이 모든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강민이 시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지 않고 아주 작은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잊었거나 혹은 한밤중에 누구도 이곳에 얼씬거리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기 때문이겠죠. 안에서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고 신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문틈으로 눈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광경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크림색 실크 시트가 깔린 커다란 침대 위에 최 여사님이 등을 드러낸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손은 힘을 주어 나무로 된 침대 헤드를 꽉 붙잡고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온몸은 경련하듯 떨고 있었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젊은 남편 이강민, 그는 마사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옆에 앉아 한 손으로 최 여사님의 어깨를 꽉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에는 침대 옆 조명 아래 번뜩이는 길고 날카로운 침을 들고 그녀 등의 기이한 혈자리에 차례차례 단호하게 찔러놓고 있었습니다. 침이 하나씩 꽂힐 때마다 최 여사님의 몸이 움찔 튀어올랐고 고통스러운 신음이 깨무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한스러운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마사지가 아니었습니다. 고문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잔인한 고문. 최 여사님의 맨등에 밝힌 은색 침들은 마치 독가시처럼 살을 파고드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과 관자놀이를 따라 무력하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소리치거나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아야만 했을까요? 그녀 역시 무언가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강민이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이것이 치료 과정의 일부라고 설득한 걸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한때 당당했던 여성 사업가가 무력하게 누워 다른 사람에게 고문당하는 모습은 제게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죠. 이전의 모든 의심과 추측은 이제 더없이 잔인한 방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헌신적인 젊은 남편, 시어머니의 눈의 명이었던 이강민은 사실 악마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그 침수용 침으로 그녀를 서서히 고문하고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끔찍한 비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교활하고 잔인한 음모를 발견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죠.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계속 있다가는 저도 모르게 뛰어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소리내지 않으려 애쓰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잠근 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방금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교묘하고 점진적인 살인. 이강민, 그는 시어머니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문틈으로 본 끔찍한 광경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최 여사님의 등에 밝힌 차가운 은침들,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 그리고 이강민의 무감각하고 냉혹한 눈빛, 모든 것이 악몽이 되어 잠에서 깬 후에도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퀭한 눈과 무거운 마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처럼 보이려 애썼지만 손이 계속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 저는 강민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온화하고 위선적인 미소, 최 여사님에게 다정하게 음식을 집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예, 유진아, 안색이 안 좋다. 어젯밤에 잠을 설쳤니? 최 여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안색은 오히려 조금 더 혈색이 돌아 보였습니다. 아마 강민이 먹인 어떤 흥분제 같은 약의 효과일지도 모릅니다. 네, 조금요. 저는 그녀의 눈을 피하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여자들이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면 몸에 안 좋아. 강민이 걱정하는 척하며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새아버지가 또 마사지해 줬는데 몸이 훨씬 개운해졌어. 역시 그 사람 방법이 효과가 있나 봐. 고생이 많아. 최 여사님은 감사와 자부심이 가득한 눈으로 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쓰라림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자신을 매일 밤 고문하는 자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원수를 은인으로 여기고 있었죠. 그녀의 맹목적인 믿음은 안쓰러우면서도 한심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진우 씨는 망상이라고 할 테고 최 여사님은 제가 질투심에 그녀의 좋은 남편을 모함하려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강민, 그는 온갖 변명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저를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는 악녀로 만들 것입니다. 안 돼.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할 순 없어. 증거가 필요해. 그 침들이, 그 혈자리들이 도대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명확히 알아내야 해. 추측이 아닌 과학적인 지식으로 그의 음모를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저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 대형 서점으로 가서 의학 서적 코너로 직행했습니다. 건축가인 제가 이제는 완전히 낯선 분야, 한의학과 침술에 대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혈자리와 각종 침술요법에 대한 가장 권위 있고 두꺼운 책들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회사 제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비밀스러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치 시험을 앞둔 의대생처럼 책에 파고들었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최 여사님 등의 혈자리 위치를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책에 나온 복잡한 경혈도와 대조해 보았죠. 처음에는 명문혈, 신유혈, 심유혈, 비유혈 같은 낯선 이름들의 향연 속에서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강민이 침을 놓았던 혈자리들은 허리 통증이나 퇴행성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일반적인 처방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곳들은 인체의 내부 장기와 생명력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매우 중요한 대혈다쉐이었습니다. 신유혈을 과도하게 자극하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피로, 요통, 이명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심유혈에 잘못된 자극을 주면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쳐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었죠. 그리고 명문혈, 두 신장 사이에 위치한 이 대혈은 생명의 문이라 불리며 인체의 원기를 저장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함부로 침을 놓으면 원기가 손상되어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고 서서히 죽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강민의 음모는 지독히도 교활하고 정교했습니다. 그는 검사하면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독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의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살인도구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 여사님의 내부 장기를 조금씩 파괴하여 그녀가 고통 속에서 서서히 쇠약해지고 쓰러져 가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혈색이 좋아 보였던 것은 아마도 몸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일시적인 회광반조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밤중에 겪는 고통은 경락을 뚫는 부작용이 아니라 몸이 손상될 때 보내는 반응이자 내부 장기들의 필사적인 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잔인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방법을 쓰는 걸까? 더 빠른 방법도 있을 텐데.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찾았고 그러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고대 의서에는 특수한 혈자리를 이용해 육체적 고통과 쇠약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조종할 수 있는 비전, 밑준의 침술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침술은 피해자를 혼란과 공포에 빠뜨려 저항 의지를 잃게 하고 점차 시술자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을 고문하는 자를 구원자로 여기게 됩니다.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믿게 되죠. 그 고통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바로 이거였어.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이강민은 최 여사님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녀를 완전히 지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그녀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합법적으로 모든 재산과 그룹 전체를 손에 넣은 뒤에야 숨통을 끊을 셈이었던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강민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독살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계산된 인간성을 상실한 차갑고 잔인한 복수 계획을 이강민의 교활한 음모를 알게 된 후 저는 극심한 긴장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매일 밤 시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은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정교하게 계획된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의학서적에 근거한 추측만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말한다면 누가 저를 믿어줄까요? 저는 그저 침묵하고 관찰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민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동안 이강민의 연극은 완벽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병든 아내 곁을 밤낮으로 지키는 헌신적인 젊은 남편이었습니다. 직접 약을 다리고 죽을 끓이고 최 여사님을 마사지해 주었죠. 그는 달콤한 말로 그녀를 위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고통과 절망에 빠진 최 여사님에게 그의 말은 마치 마법의 약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강민을 점점 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를 구원자이자 은인,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으로 여겼죠. 그리고 제가 책에서 읽은 대로 최 여사님의 건강은 계속해서 나빠졌습니다. 강민의 침은 마치 문어의 빨판처럼 그녀의 생명력을 서서히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뼈마디가 쑤시는 통증뿐만 아니라 전신 쇠약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욕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녀는 바싹 말라갔고 한때 혈색 돌던 피부는 창백하고 푸석푸석해졌습니다. 이제는 앉아있을 기력조차 없어 침대에 누워만 지냈죠. 한때 당당했던 여성 사업가는 이제 희미한 그림자처럼 연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냥감이 완전히 기력을 잃고 저항할 수 없게 되자 사냥꾼은 결정타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강민은 최 여사님이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 달콤한 말로 그녀를 구슬려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명예나 이익에는 관심 없고 오직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남편의 모습을 연기했죠. 그는 지금 최 여사님의 가장 큰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고독, 두려움, 그리고 기댈 곳을 갈망하는 마음. 최 여사님은 강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당신을 믿어요. 모든 걸 당신에게 남길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고 약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동의의 표시였습니다. 저는 문 뒤에 숨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죠. 이강민의 유인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그는 이제 희생자의 서명 하나로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손에 넣게 될 참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거의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어머니에게 경고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저는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자신의 사망 선고서에 서명하고 가족의 모든 것을 악마의 손에 넘겨주는 것을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강민이 귀한 약재를 좀 더 사와야겠다며 밖으로 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최 여사님과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죠. 강민이 떠나자마자 저는 즉시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여전히 어둡고 역한 약초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침대에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고 숨소리는 미약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조용히 부르며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천천히 눈을 떴고 저를 보고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유진이냐? 여긴 무슨 일이니? 강민 씨는 어디 가고? 강민 씨는 어머니 약 사러 나갔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최 여사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저는 심호흡을 하고 모든 용기를 쥐어짰습니다. 어머니, 새아버지, 강민 씨 말 믿지 마세요. 그 사람,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최 여사님의 표정이 즉시 변했습니다. 방금 전에 연약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냉담한 기운이 감돌았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강민 씨 흉보지 마라. 그 사람은 내 은인이야.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난 벌써 죽었을 거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다급하게 간절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를 해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통증, 그 쇠약함, 전부 다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제가 봤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봤다고요. 그 사람이 어머니 등에 있는 위험한 혈자리에 침을 놓는걸요. 그건 치료가 아니에요. 어머니를 서서히 죽이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제 말이, 제 간절함이 그녀를 흔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모두 지배당한 최 여사님은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녀의 눈에 강민은 구원자였고 저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며
분노로 입술을 떨었습니다. 너 당장 입 닥치지 못해. 그녀는 쉰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 질투하는 거지. 내가 젊고 사랑스러운 남편의 보살핌을 받는 게 질투나는 거지. 내 아들은 저렇게 무능력한데 말이야. 내가 너희 부부한테가 아니라 강민 씨한테 재산을 남겨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러는 거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일그러진 조소가 가득했죠. 내가 빨리 죽어서 너랑 진우가 재산 다 차지하게 만들려는 거겠지. 다 알아. 착한 척 그만해. 이 독사 같은 것. 내 방에서 당장 나가. 당장. 완. 그녀는 소리를 지르다 거친 기침을 쏟아냈고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그녀를 부축하려 다가갔지만 그녀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이 독사 같은 것. 저리 가.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강민이 돌아온 것이었죠. 그는 방 안의 혼란스러운 광경과 숨을 몰아쉬는 최 여사님, 그리고 침대 옆에 얼어붙은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그는 최 여사님을 껴안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서유진 씨, 내 아내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아직도 변명입니까? 강민이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들어와서 이런 소란을 피워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보, 제 탓하지 말아요. 아미노. 최 여사님은 마치 구명줄을 잡듯 강민의 손을 꽉 잡고 가쁘게 말했습니다. 쟤는 그냥 철이 없어서 그래요. 저 애 좀 내보내줘요. 얼굴도 보기 싫어. 강민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들었습니까? 어서 나가주시죠. 그리고 앞으로 제 허락 없이는 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는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 경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를 시어머니를 해치려 한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고 등 뒤에서는 최 여사님을 향한 강민의 다정한 위로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이제 아무도 당신 화나게 못하게 할게요. 저는 넋 나간 사람처럼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강민이 계획을 실행하는 걸 지켜만 봐야 하나? 시어머니가 속임수와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내버려둬야 하나? 아니, 포기할 수 없어. 아직 한 사람이 남아있어. 마지막 희망. 바로 내 남편, 진우. 그는 최 여사님의 친아들이야. 그의 말은 나보다 훨씬 무게가 있을 거야. 그에게 말해야 해. 그를 설득해야 해. 그 희망이 아무리 희미하더라도 시도해봐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경고하려다 쓰라린 실패를 맛본 후 저의 마지막 희망은 신라처럼 가늘게 진우 씨에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자 최 여사님의 유일한 친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아무리 힘이 없더라도 외부인 취급받는 며느리인 저보다는 분명 무게가 있을 테니까요. 저는 진우 씨가 퇴근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방에 틀어박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할지, 어떻게 그를 설득할지 수백 가지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진우 씨가 저를 믿어준다면 우리는 동맹을 얻고 상황을 뒤집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믿지 않는다면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될 것이고 어쩌면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진우 씨가 피곤한 기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방에 들어와 침대에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보고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직도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래? 그가 미안한 듯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 다 들었어. 어머니가 아프셔서 예민하시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 아버지.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참 다정하게도 부르네요. 당신 정말 그 사람이 어머니 병을 고치고 있다고 믿어요. 진우 씨는 제 태도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믿지.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아버지 오신 뒤로 어머니가 얼마나 밝아지셨는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말할 때였습니다. 진우 씨.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간절한 눈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말 잘 들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가 믿기 힘들고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발 딱 한 번만 나를 믿어줘요. 진우 씨는 제 진지한 모습에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말해봐. 무슨 일인데? 그리고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문틈으로 본 끔찍한 광경, 침수룡침, 최 여사님의 고통스러운 얼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의학 서적에서 찾아낸 치명적인 혈자리들, 육체를 쇠약하게 하고 정신을 지배하려는 음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의 모든 공포와 확신을 그에게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진우 씨, 그 사람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서서히 죽이고 있는 거라고요. 그는 악마예요. 우리 집 재산을 전부 가로채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우리 뭐라도 해야 해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저는 제 말이, 제 눈물이 그를 깨우치기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돌아온 것은 소름 끼치는 침묵뿐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마침내 불신과 불쾌감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제 손을 뿌리치고 뒤로 조금 물러섰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과 거리를 두려는 것처럼요, 유진아. 그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알아. 당신이 새아버지 싫어하는 것도 알고 어머니가 당신한테 심하게 대할 때가 있는 것도 알아. 근데 이건 좀 너무 심한 상상 아니야. 상상이요?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요. 진우 씨, 상상이 아니라고요. 뭘 봤는데? 그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침 놓는 걸 봤다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그건 그분 치료 방식이잖아. 한의학에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많아. 당신이 책 몇 권 읽었다고 사람을 살인자로 모는 게 말이 돼. 너무 황당하지 않아? 하지만 그 혈자리들은 제가 설명하려 했었습니다. 혈자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가 말을 자르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유진아, 그만해. 당신의 질투심을 망상으로 만들지 마.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어머니도 아버지를 무척 신뢰하고 계시고, 근데 당신이 지금 어머니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충격받아서 돌아가시기라도 바라는 거야? 이 집안을 풍비박산 내야 속이 시원하겠어? 아니, 난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구하려는 거라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구한다고. 그가 비웃었습니다. 아니면 새아버지가 어머니 보살피는 걸 질투하는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이 우리 집 재산 뺏어갈까봐 걱정되는 건가? 아, 알겠다. 결국 다 돈 때문이지. 그의 말은 제 심장에 꽂히는 마지막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을 끊어버렸죠. 그랬군요. 그의 눈에 저는 그저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요. 그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3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단 한 톨의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는 저 대신 나타난 지 몇 달밖에 안 된 낯선 사람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외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단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맞서는 것이 두려웠고, 어머니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고,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는 비겁하고 경멸스러울 정도로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설명은 이제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망. 그것이 저를 감싼 유일한 감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믿을 사람도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알았어요. 저는 일어서서 눈물을 급히 닦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의심병 환자의 망상가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아무 말 안 할게요. 당신 어머니는 당신의 그 아버지가 잘 돌보게 내버려둬요. 말을 마친 저는 그대로 방을 나섰고 당황과 어쩌면 약간의 죄책감에 휩싸인 진우 씨를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증거를 찾고 스스로 이강민의 진짜 얼굴을 벗겨내야 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라도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진우 씨의 무관심과 나약함은 제 절망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 불꽃을 지폈습니다. 결심의 불꽃을. 저는 이 싸움에서 나 자신 외에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스스로를 구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지 않는다면 시어머니가 고통 속에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집안 전체와 시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이 악마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최 여사님에 대한 애정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를 무시했으니까요. 저는 정의를 위해, 제 양심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최 여사님을 제거한 후 이강민의 다음 목표는 분명 저와 진우 씨일 테니까요. 저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비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건축가인 제가 이제 탐정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저는 인터넷에서 찾은 평판 좋은 사설, 탐정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모든 소통은 이메일과 암호화된 전화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강민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정보, 사진, 이름, 그리고 제 의심까지 전부 제공했습니다. 제 요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과거, 인간관계, 재정 상태 등 이 남자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달라는 것이었죠.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었습니다.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우 씨 몰래 모아둔 제 비상금을 이 도박에 걸었습니다. 탐정의 정보를 기다리는 동안 저 역시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강민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집에서 최 여사님을 돌보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오후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을 사러 가거나 어머니 병세에 대해 물어볼 용한 한의사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는 항상 혼자,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보통 2~3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왔습니다. 진우 씨와 최 여사님은 그의 헌신에 감동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 외출에 무언가 수상한 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발각될 위험 때문에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탐정 사무소에 그가 약을 사러 나갈 때 미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에게서 첫 번째 보고서가 왔습니다. 저를 무척 놀라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든 보고서였죠. 이강민은 약국이나 한의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차를 몰아 한적한 외곽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지는 묘지였습니다. 작고 낡아 인적이 드문 묘지였죠. 그는 그곳에서 거의 1시간 동안 한 무덤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비석도 이름도 없는
그저 초라하게 봉긋 솟은 흙무덤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약간 시든 흰 국화 한 다발이 꽂혀 있었죠. 왜 강민은 이름 없는 무덤을 찾아간 걸까? 그 무덤 아래 잠든 사람은 누구일까? 그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이 미스터리는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저는 탐정들에게 그 무덤에 묻힌 사람의 신원을 반드시 알아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명묘였기 때문에 묘지 관리 대장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었죠. 그들은 며칠 동안 주변에 사는 주민들과 은퇴한 묘지 관리인들을 수소문했고 마침내 어두운 과거의 첫 번째 조각,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그 무덤에 묻힌 사람은 이선영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20년 전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와서 친척도 없이 혼자 살았다고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탐정들의 보고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을 뻔했던 사실은 이선영 씨가 그곳에 살던 시절 부유해 보이는 한 남자와 자주 왕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저의 돌아가신 시아버지 박 회장이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선영, 이강민. 그들은 같은 성씨를 가졌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무서운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박 회장님, 시아버지, 모든 사람의 눈에 성공한 사업가이자 모범적인 남편, 아버지였던 그분에게 숨겨둔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은 가난과 병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저는 박 씨 집안의 끔찍한 비밀을 발견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을. 하지만 이것이 이강민의 복수 계획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설마 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탐정들에게 더 깊이 파고들라고 이선영 씨와 박 회장님의 관계에 대해 더 조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강민이 정말 그들의 아들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위험한 영역, 누구도 건드리고 싶지 않았을 과거의 어두운 영역으로 발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조각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이강민의 모든 음모를 풀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모든 잔인함과 증오의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 진실이 아무리 끔찍할지라도 말입니다. 이선영이라는 여성과 시아버지의 비밀스러운 관계에 대한 조각은 완전히 새로운 어둡고 위험한 수사의 방향을 열었습니다. 이강민이 박 회장님의 혼외자일지도 모른다는 미친 가설이 머릿속을 맴돌며 두려움을 심는 동시에 어떻게든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는 충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단순한 재산 탈취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극이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계획되고 은폐된 복수극. 저는 탐정들에게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이 가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고 많은 흔적을 지우기에 충분했죠. 과거의 일을 아는 사람들은 이사를 갔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고 모든 것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탐정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제가 직접 중요한 단서를 찾아낸 것이죠. 저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서재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돌아가신 후 거의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곳에는 창업 초기부터의 낡은 서류와 장부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 낡은 서류 더미 속에 이선영이라는 여성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저는 진우 씨와 최 여사님에게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해서 가족 서재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저는 주말 내내 먼지 쌓인 과거의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저는 장부 하나하나
서류철 하나하나를 뒤졌습니다. 대부분은 딱딱한 계약서와 숫자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밑 깊숙한 곳에 보관된 낡은 철제 상자를 열었을 때 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 서류가 아닌 박 회장님의 개인적인 기념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 몇 장, 편지들, 그리고 낡아서 해진 가죽 표지의 작은 일기장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박 회장님의 힘있고 호방한 필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의 날짜가 적힌 페이지들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오늘 선영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여전했다. 여전히 다정하고 슬픈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품에 포동포동한 사내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했다. 아이의 이름은 강민, 이강민. 그녀는 자신의 성을 아이에게 주었다. 그녀가 나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내가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고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것을 나는 그저 멀리서 그녀와 아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내가 비겁하고 끔찍한 아버지라는 생각이 든다. 일기장의 한 줄 한 줄이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이강민은 박 회장님의 아들이었고 진우 씨의 이복 형제였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가족의 일원이었고 버림받고 잊힌 존재였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들은 박 회장님의 자책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이선영 모자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며 그들에게 보상하려 했지만 죄책감과 모든 것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현재의 가정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결국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눈물로 얼룩진 페이지, 선영이 죽었다. 그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 이제 강민이 혼자 남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야 하나? 수키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진우는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고 멀리서 비밀리에 후원할 수밖에 없었다. 언젠가 그 아이가 나의 고통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아들아, 아비가 미안하다. 일기장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모든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이강민은 아버지가 있는 아이에서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는 보육원에서 자라며 자신을 버린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 어머니를 고독 속에서 죽게 만든 여자에 대한 원망을 키웠을 겁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강민이 돌아온 것은 아버지를 찾거나 유산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수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행복을 파괴했다고 믿는 여자 최 여사님에게 복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굴욕을 맛보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원래 자신의 것이었어야 한다고 믿는 모든 것을 되찾고 싶었던 겁니다. 점진적인 독살 계획, 정신적 지배, 재산 탈취 음모, 모든 것이 이 잔인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복수극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었죠. 진실은 너무나 끔찍하고 잔혹했습니다. 이전 세대의 비극이 이제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비극을 낳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민의 불행한 어린 시절이 안타까우면서도 그의 복수 계획에 담긴 인간성 상실과 잔인함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최 여사님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는 완전히 무죄였습니다. 저는 이 증오의 고리가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강민을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강민의 출생과 복수 동기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모두 알게 된 후 저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집에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비극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었죠. 하지만 이 열쇠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만약 제가 진우 씨와
최 여사님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저를 믿을까요? 아니면 제가 강민을 모함하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생각할까요? 설령 그들이 믿는다 해도 이 진실은 사기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굴욕적일 겁니다. 최 여사님은 자신이 그토록 숭배했던 남편이 배신자였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할 겁니다. 진우 씨는 자신의 새아버지가 사실은 어머니를 죽이려 하는 이복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 붕괴는 아마 죽음보다 더 끔찍할 겁니다. 안 돼.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강민이 계속해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현장에서 그의 범죄를 폭로하여 그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만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진우 씨와 최 여사님 모두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의 눈으로 진실을 확인하게 할 증거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바로 강민의 행동 그 자체였습니다. 한밤중의 침술, 그리고 어쩌면 제가 아직 모르는 다른 것들까지도요. 저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제3의 눈, 말은 없지만 충실한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카메라가 필요했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최 여사님의 침실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항상 강민이 있는 그 방, 제가 출입을 금지당한 그 방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축가입니다. 저는 다른 누구보다도 공간의 구조, 사각지대, 허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 여사님의 방은 2층, 거실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거실 천장은 석고보드로 마감되어 있었고 매립등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매립등 중 하나가 최 여사님 침대 바로 아래 위치에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등을 똑같이 생긴 위장 카메라로 교체할 수 있다면 방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을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찍는 각도, 절대 발각될 수 없는 각도에서 말이죠. 문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어떻게 그것을 실행하느냐였습니다. 저는 완벽한 기회를 기다렸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강민이 최 여사님을 모시고 귀한 약재를 더 지으러 외곽의 한의원에 가야 하며 하루 종일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우 씨는 친구들과 골프 약속이 있었고 저택 전체에 저 혼자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저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미리 인터넷으로 매립등 모양의 위장 카메라를 주문해 두었습니다. 고해상도의 어두운 환경에서도 촬영이 가능하고 제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는 모델이었죠. 저는 사다리와 공구함을 가져와 어설픈 전기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해체와 설치 작업은 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기존 등을 떼어내고 새 카메라의 전선을 연결한 뒤 완벽한 위치에 설치했습니다. 아래에서 보면 아무도 그것이 카메라인지 알아챌 수 없었죠. 저는 휴대폰을 켜서 신호에 연결했습니다. 최 여사님 방의 영상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침대, 화장대, 그리고 옷장까지 모두 보였습니다. 덫은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짐승이 스스로 걸려들기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초조함 속에서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카메라 영상을 반복해서 보았죠. 저녁이 되어 강민과 최 여사님이 돌아왔습니다. 최 여사님은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긴 외출이 그녀를 지치게 한 모양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제 방에 앉아 휴대폰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쯤 강민이 조용히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불을 켜지 않고 평소 의료 도구를 두는 방구석 작은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어 주사기와 상표 없는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약, 설마 침만 사용하는 게 아니었나? 어떤 독약을 주사하고 있는 걸까? 강민은 조심스럽게 약병에서 투명한 액체를 주사기로 뽑아낸 뒤 최 여사님이
항상 머리맡에 두는 물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천천히 그 약 전부를 물병에 주입했습니다. 그러고는 물병을 가볍게 흔들어 원래 자리에 소리 없이 두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가웠죠. 증거를 잡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살인 증거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약을 주입한 후 강민은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눕지 않고 최 여사님을 뒤집어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침들을 꺼내 들었죠.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그는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진정제 효과로 깊이 잠든 최 여사님의 귀에 바싹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카메라를 통해 제 이어폰으로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차갑고 증오에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당신과 당신 아들은 충분히 누렸어. 내 어머니와 내 인생의 고통 위에서 수십 년간 살아왔지. 이제 모든 것을 되돌려줄 시간이야. 고통으로, 그리고 목숨으로. 어머니, 보고 계세요? 당신 아들이 어머니의 복수를 하고 있어요. 말을 마친 그는 무자비하고 망설임 없이 최 여사님의 등에 침을 꽂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행동, 모든 것이 제 휴대폰 안에 담겼습니다. 이강민의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꼼짝 않고 앉아 휴대폰 화면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방금 녹화된 영상은 단순한 증거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범인의 입에서 직접 나온 반박할 수 없는 기소장이자 잔혹한 자백이었습니다. 이강민의 차갑고 증오에 찬 목소리, 당신과 당신 아들은 충분히 누렸어. 이제 모든 것을 내 어머니와 나에게 되돌려줄 시간이야.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소름 끼치고 끔찍했죠. 온화하고 헌신적인 겉모습 뒤에는 증오의 심연이 있었습니다. 20년간 키워온 원한은 이제 복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악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동기와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고 들으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냉혈한 살인자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손에 쥐었습니다. 당장 이 영상을 경찰에 넘겨 오늘 밤 안에 강민이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이성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지금 행동하면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끝나버릴 겁니다. 저는 그가 감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고 그가 속이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를 맹목적으로 믿었던 최 여사님이 자신이 지배들인 악마를 직접 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 말을 믿지 않았던 나약한 남편 진우 씨가 그가 외면했던 끔찍한 진실을 목격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가장 완벽한 순간, 가장 큰 무대에서 이 연극의 막을 내리기 위해 기다릴 겁니다. 저는 영상을 여러 겹이 비밀번호로 보호된 폴더에 저장하고 사본 하나를 탐정사무소에 보내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칼은 이제 제 손에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일격을 가할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극심한 자책과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이자 며느리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매일 이강민과 마주하고 그의 위선적인 미소를 보고 거짓된 걱정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가 최 여사님에게 물 한 잔을 건넬 때마다, 제가 독이 든 것을 아는 그 물을 건넬 때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치고 싶고 그 물잔을 쳐버리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인내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결말을 위해 계속 연기해야 했습니다. 최 여사님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강민이 물에 탄 약은 아마도 서서히 작용하는 독약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그녀의 내부 장기를 천천히 파괴하고 있었죠. 그녀는 통증뿐만 아니라 간부전과 신부전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는 누렇게 변했고 몸은 부어올랐습니다. 거의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그저 침대에 누워 미약한 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죽음이 아주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강민,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유진아, 이리 좀 들어오너라. 할 말이 있다. 어느 날 아침 강민에게 침을 맞은 후 최 여사님은 이상할 정도로 정신이 맑아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에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에 들어서자 장례식장처럼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강민은 침대 옆에 비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 몸이 안 좋은 것 같구나. 최 여사님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못 버틸 것 같다.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다. 유언장을 작성해야겠어. 진우 씨는 그 말을 듣고 황급히 달려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다, 아가. 최 여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안다. 어서 변호사 좀 불러다오. 모든 걸 명확히 해둬야 나중에 너희가 다투지 않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심판의 날이 온 것입니다. 강민은 비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당신이 원하신다면 바로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적인 남편의 모습이었죠.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아마도 미리 섭외해둔 곳일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오후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강민이 전화를 받으러 방을 나가자마자 저는 용기를 내어 최 여사님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최 여사님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또 화를 내실까? 두려워, 말이 아닌 영상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제가 녹화한 영상을 열었습니다. 저는 최 여사님 바로 앞 테이블에 휴대폰을 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바로 이 침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 여사님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곧 강민이 몰래 자신의 물병에 약을 주입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동공이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오에 찬 속삭임이 들려왔을 때 당신과 당신 아들은 충분히 누렸어. 이제 모든 것을 내 어머니와 나에게 되돌려줄 시간이야. 극도의 공포가 그녀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온몸을 떨며 화면을 가리켰고 입을 벌린 채 더듬거렸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저건. 영상은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최 여사님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아닌 공황과 애원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본 게 사실이니?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메마른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붕괴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믿었던 악마의 정체를.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강민이 들어왔고 그 뒤에는 그가 부른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 변호사님 오셨어요. 강민은 여전히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이 아직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과 특히 핏기 없이 넋이 나간 최 여사님의 얼굴을 보고 그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최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를 가리키며 약하지만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네가 날 속였어. 강민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저를 그리고 최 여사님을 번갈아 보더니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온화하고 헌신적인 가면이 벗겨지고 차갑고 잔인한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이제야 알았나. 그가 비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잘 됐군. 연극 한 편을 줄일 수 있으니 그래 전부 내가 한 짓이다. 놀랐나. 최숙희 여사.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젊은 남편이 사실은 당신 남편의 혼외자식이라는 걸. 당신 가족이 버리고 죽음으로 내몬내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걸. 네가 최 여사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이은 충격은 그녀의 인내력을 넘어섰습니다. 충격받았나. 강민이 다가와 공포로 멍해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얼마나 고독하고 비참하게 죽었는지 아나? 내가 보육원에서 20년간 증오를 품고 살았다는 걸 아나? 전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의 이기심과 악랄함 때문에 당신이 내 아버지를 빼앗고 우리 모자의 인생을 망쳤어. 이제 당신이 대가를 치를 차례야. 당신 목숨으로. 그가 증오로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옆에 서 있던 변호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진우 씨도 고함 소리를 듣고 황급히 달려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강민이 진우 씨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난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내 형이다. 이 멍청한 놈아. 내 아비가 버린 내 형이라고. 진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저와 강민 그리고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실 앞에 그의 단순했던 뇌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방 전체가 혼란과 광기에 휩싸인 그 순간 처음부터 침묵을 지키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까지 해요. 이강민 씨.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고 모두가 저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됐어요. 강민이 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너도 나한테 속아 넘어간 멍청이일 뿐이야. 맞아요. 제가 차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때는 멍청이였죠. 하지만 그 멍청이가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저 혼자만 정신 차린 게 아니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들어오세요. 불과 몇 초 후 침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복 차림의 경찰 2명과 제가 고용한 탐정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강민 씨,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 경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체포영장을 내밀었습니다. 강민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했고 저를 너무 얕봤습니다. 그가 연극을 하는 동안 제가 더 큰 덫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당신들 무슨 증거로? 그가 저항하려 애썼습니다. 증거요? 제가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제 휴대폰을 들어보였죠. 당신이 방금 한 모든 말, 당신의 모든 자백이 여기 아주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어머니 물병에 약을 타는 영상도요. 그것도 여기에 있죠. 이 정도 증거로도 부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민의 얼굴은 경악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붕괴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증오와 패배감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졌습니다. 그가 항상 나약하고 어리석다고 여겼던 한 여자에게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는 수갑이 채워져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며 그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강민이 체포되어 나간 후 방 안은 소름 끼치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진우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직도 잔인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님, 그녀는 병든 침대 위에 누워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 그녀의 모든 것, 사랑, 믿음, 그리고 방금 되찾았다. 잃어버린 아들까지도 앗아갔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판의 날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경찰들 등 뒤로 문이 닫히고 이강민과 그가 일으킨 모든 비극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재는 방의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름 끼치도록 텅 빈 공간과 천마디 말보다 더 무겁게 짓누르는 침묵을 남겼습니다. 방금 전까지 극적인 심판의 무대였던 이 방에는 이제 세 사람, 산산조각 나기 직전인 한 가족의 세 조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쥔 채였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울고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의 내면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력했던 어머니에 대한 믿음, 유능했던 새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그가 애써 붙잡으려 했던 거짓된 평화까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감당하기 힘든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살해당할 뻔했고 범인은 그가 전혀 몰랐던 이복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너진 사람은 아마 최 여사님일 겁니다. 그녀는 커다란 침대 위에 누워 텅 빈 눈으로 천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독살당했다는 충격과 돌아가신 남편의 배신이라는 잔인한 과거가 그녀의 자존심과 삶 자체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평생 승리밖에 몰랐던 강인하고 오만한 여인은 이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녀는 재산뿐만 아니라 믿음,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말도 울음도 없이 그저 영혼 없는 육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자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범죄를 폭로하고 시어머니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한 가족의 비극에 대한 서글픔과 안타까움만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마침내 진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쉬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으로 기어가 차갑고 앙상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최 여사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자신만의 무너진 세계에 잠겨 있었습니다. 유진아, 진우 씨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력감과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지난 몇 년간 처음으로 그가 제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항상 어머니의 그늘 아래 살던 남자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폭풍을 일으킨 장본인인 제가 뒷수습을 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우선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셔야 해요. 제가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독에 중독되셨어요. 몸이 아주 약하시니 즉시 의사의 진찰과 치료가 필요해요. 구급차는 금방 도착했고 최 여사님은 혼수 상태로 실려나갔습니다. 진우 씨는 넋나간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집에 남아 범죄와 배신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싸늘한 저택과 홀로 마주했습니다. 저는 회사 이사회에 간략하게 사건을 알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룹이 엄청난 언론의 위기에 직면할 것을 알았지만 그건 내일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그저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던 진우 씨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어수선했고 서류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의자에 앉았고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려움이나 고통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위해 울었습니다. 진우 씨의 어리석음, 최 여사님의 맹목, 강민의 증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폭풍을 겪어야 했던 제 자신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신경쇠약과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희귀약초에 의한 만성 중독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의사들은 해독과 치료에 힘썼지만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말도 웃음도 없이 그저 허공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끔찍한 밤을 보낸 후 진우 씨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피하는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큰 책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밤낮으로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는 동시에 추락 직전에 회사를 떠맡아야 했습니다. 이강민 사건은 사회를 뒤흔든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그룹의 주가는 끝없이 폭락했고 파트너들은 줄줄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과 후회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틀렸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비겁했고 너무 어리석었어. 하자. 내 말을 믿지 않았고 널 혼자 싸우게 만들었어.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어.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잠도 못 자고 걱정에 시달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 아닌 자책과 뒤늦은 성장이 보였습니다. 당신 탓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고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그가 밉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 우리 사이는 아마 당신도 알겠죠. 그가 제 말을 끊으며 슬프게 웃었습니다. 알아. 돌이킬 수 없다는 거 감히 바라지도 않아. 그 전에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줬으면 해.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이야. 어머니는 저러시고 나 혼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가 날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머니를 그리고 아버지 평생의 노력이 담긴 이 회사를 구하는 걸 도와줄 수 있을까? 그는 남편으로서가 아닌 파트너로서 제 지혜와 배짱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거절하고 등을 돌려 그들이 만든 잿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병상에 누워있는 최 여사님의 모습, 절망하는 진우 씨의 모습, 그리고 비록 잘못했지만 한때는 유능한 사업가였던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도와줄게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씨 집안에 남아 돕기로 한 제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너무 관대하고 용서심이 깊다고 말했지만 저만이 제 속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진우 씨를 아직 사랑해서도 최 여사님을 동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이라는 질문과 후회를 안고 남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비극을 붕괴와 증오가 아닌 재생과 재건으로 제 손으로 끝맺고 싶었습니다. 저와 진우 씨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파산 직전의 그룹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전쟁. 그것은 매우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건축 지식과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우 씨는 남은 인맥과 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들을 하나하나 만나 설득하고 협상했습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사가 아니었고 저도 부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전선에 선 동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진우 씨의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강하고 결단력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경청하는 법, 실수를 인정하는 법, 그리고 어려움에 맞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우리는 침몰하던 바가라는 배를 진흙탕에서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주가는 서서히 안정되었고 투자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죠. 그룹은 예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굳건히 일어섰고 투명성과 실력이라는 기반 위에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최 여사님의 상태도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오랜 시간 심리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은 후 그녀는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큰 충격이 그녀 안의 모든 오만과 자만심을 씻어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차분해지고 더 온화해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언급하지도 이강민을 원망하지도 저나 진우 씨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죽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진심으로 애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했다. 단 3마디였지만 그 말은 제가 수년간 겪어야 했던 모든 쓰라림과 원망을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고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가족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권력이나 돈으로 묶인 가족이 아니라 진실, 존중, 그리고 이해라는 기반 위에 세워진 가족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더 이상 어머니의 그늘 아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남자,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와 저는 연인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보다 더 깊은 동지애와 같은 서로를 알아주는 소울메이트 같은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회사를 이끌고 함께 최 여사님을 돌보았습니다. 몇 년 후 모든 것이 완전히 궤도에 올랐을 때 저는 그룹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사명은 끝났습니다. 저는 저만의 삶, 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작은 건축 사무소를 열어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회장이 된 진우 씨는 제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네가 너무 많이 희생했어.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야. 가끔 우리는 좋은 친구로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일과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완전히 회복된 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봉사활동을 하고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갚는 방법이라고 말했죠. 박 씨 집안의 이야기는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폭풍 뒤의 평화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길을 찾았고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 서유진은 행복을 찾았습니다. 열정적인 사랑 속에서가 아니라 자유 속에서, 영혼의 평온함 속에서, 그리고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가 맞서고 다시 일어설 용기만 있다면 하늘은 다시 맑아진다는 믿음 속에서 말입니다.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다시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며느리 서유진의 시선으로 본 최 여사님 댁의 극적이고 가슴 아픈 여정이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반전과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교활한 음모, 그리고 악인에게는 비극적인 결말을, 남은 이들에게는 의미 있는 재탄생을 열어준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마지막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는 깊은 여운과 함께 여러 생각과 귀중한 교훈이 남았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극적인 복수극이 아니라 더 깊게는 인간 마음의 복잡한 이면과 과거에서 싹튼 비극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더 신중하고 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값비싼 교훈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 그리고 가장 어두운 음모를 감추기 위해 인간이 쓸 수 있는 완벽한 가면에 대한 강력한 경고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악역, 이강민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세련되고 달콤하게 말하며 다정한 행동을 하는 젊은 남자. 그는 헌신적인 남편이자 효심 깊은 사위인 척했습니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여성사업가 최 여사님부터 순진한 아들 진우 씨까지 모든 사람의 신뢰를 쉽게 얻었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 뒤에 얼음장 같은 심장과 20년간 증오로 키워온 복수 계획이 숨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에서 결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킵니다. 달콤한 말은 독을 감출 수 있고 과도한 관심과 보살핌은 때로는 사랑이 아니라 교묘한 통제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항상 냉철한 머리와 현실을 직시하는 분별력을 유지하여 관찰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과 재산이 얽힌 중요한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유진 씨가 가졌던 여자의 직감은 때로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코 그것을 무시하거나 내가 너무 의심이 많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거나 비현실적일 정도로 완벽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뒤에는 분명 단순하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을 감고 외면하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기보다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용감하게 답을 찾아 나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경계심은 의심이 아니라 달콤한 말로 위장된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현명한 자기보호 수단입니다. 경계심에 대한 교훈에서 우리는 더 깊고 가슴 아픈 문제, 즉 과거의 실수가 낳은 비극과 증오의 악순환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박 씨 집안의 모든 비극은 결국 이전 세대의 한 가지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 박 회장의 배신은 이강민의 마음에 증오의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은 20년 후 독이 가득한 거목으로 자라나 그 뿌리로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냉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증오는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큰 증오를 낳고 새로운 비극을 불러올 뿐입니다. 이강민은 복수의 여정에서 최 여사님을 파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과 미래까지도 파괴했습니다. 만약 그가 용서를 택하고 과거를 내려놓았다면 그는 다른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증오에 이끌려 스스로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과거의 실수가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상처받고 배신당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오를 품고 사는 것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당신을 피해자에서 악인으로 만들 뿐입니다. 내려놓는 법,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평온을 찾고 새로운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경고가 됩니다. 당신의 실수가 시간 속에 묻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빚이 되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손들까지도 짊어져야 할 업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책임감 있게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이야기를 가장 특별하고 영감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며느리 서유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녀는 지혜, 끈기, 그리고 용기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만하고 맹목적인 시어머니와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남편이 있는 가정에서 유진 씨는 유일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고 음모 앞에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두려움을 행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문틈으로 엿보는 것에서부터 의학 서적을 공부하고 탐정을 고용하고 마지막으로 용감하게 카메라를 설치하기까지의 유진 씨의 여정은 위험으로 가득했지만 매우 존경스러웠습니다. 그것은 한 여성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얼마나 강하고 결단력 있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진 씨의 힘은 근육이나 권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힘은 지혜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폭력의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 건축가로서의 논리를 사용하여 사건을 분석하고 연결하여 마침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범죄를 폭로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발전시키십시오. 지식이 있으면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인생의 음모와 함정으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배움이 불필요하다거나 내 지식은 특정 전문 분야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축가인 유진 씨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학과 기술에 대해 기꺼이 배우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과 지식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능력이야말로 모든 도전을 극복하는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깊은 교훈은 나약한 남편 박진우라는 인물에게서 나옵니다. 그는 이강민처럼 사악한 음모를 꾸민 악인은 아니지만 그의 나약함, 결단력 부족, 그리고 권위적인 어머니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간접적으로 비극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는 침묵을 택했고 아내의 의심을 외면했으며 고통스러운 진실을 용감하게 마주하는 대신 듣기 좋은 거짓된 현실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의 나약함은 범죄는 아니었지만 악이 싹트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아내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조금 더 용감하게 정의의 편에 섰더라면 아마 모든 것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진우 씨의 이야기는 가정의 남편, 아들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귀하지만 그것이 맹목적인 믿음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실수를 묵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남자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불의로부터 자신의 작은 가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설령 그 불의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잘못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때로는 공범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약함이 악의 동맹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풍파가 지난 후 이 이야기는 매우 인간적인 결말을 보여줍니다. 붕괴 후 박씨 가족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잿더미 위에서 함께 다시 일어섰습니다. 바로 시련 속에서 그들은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최 여사님은 더 이상 오만한 여성 사업가가 아니라 진정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기댈 곳을 잃은 진우 씨는 어쩔 수 없이 성장하여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진 씨, 그녀는 남녀 간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숭고한 감정, 인간애와 동지애 때문에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짊어지고 함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 결말은 우리에게 인간의 선함에 대한 희미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실수를 바로잡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용서와 관용은 때로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이 항상 평탄한 길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함께 폭풍을 헤쳐나가는 바로 그 과정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최 여사님 댁의 이야기는 진정으로 강한 가족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실, 존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라는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줍니다. 모든 거짓과 어두운 비밀은 아무리 잘 감추더라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며 모든 것을 파괴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대하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묻어버리려 애쓰기보다는 용감하게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마음과 정의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항상 간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인생이자 하나의 교훈입니다. 유진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계심, 지혜의 힘,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폭풍 뒤의 관용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을 겪었거나 혹은 단순히 진실과 용기의 힘을 믿는다면 댓글을 남겨 서로 공유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구독하여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귀중한 교훈과 시각을 주는 다른 진솔하고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